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네, 오늘 중국 증시 상해 선전 죄다 너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먼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왜 이런 걸까요? 전 세계 증시를 보면요, 발전 네. 단계가 있는데 재료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도 있고요. 중국처럼 아예 정책 시장, 폴리티컬 마켓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밸류에이션 시장이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처럼 그 파이낸스 시장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진화를 하는데, 아직 중국은 정책 시장이다 보니까 정책의 움직임에 주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전체 거래 대금의 80%는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큰 폭의 주가 급등락이 있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군수 업종만 제외놓고 전 업종이 지금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디지털 포머, 반도체 같은 업종 대표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최근에 가장 이슈화됐던 것들이 칭화 반도체, 네. 그리고 헝다 부동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철강 회사라든지 시멘트 회사, 그리고 또한 중국의 그 전력 회사들,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좀 자세히 보면은 중국의 그 3대 항공사들이 있는데 남방항공은 이미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요. 네. 동방항공까지도 자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금 확보에 지금 혈안이 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주식시장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르지 못하면 결국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정부가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 일본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그 규제 일본도 정책이 투자 심리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악재가 연달아 터졌는데요. 하루에 20명에서 30명에 불과하던 중국에서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지금은 76명으로 늘어났는데 특히 난징 지역 상하이하고 불과 2시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곳에서 도시 봉쇄령이 지금 떨어졌고요. 또 자산 버블을 우려해서 중국 정부가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을 일시적으로 지금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민영 기업들의 도산이 지금 도미노 현상처럼 일어나고 있고요. 또 미중 갈등이 지금 상당히 고조되는데 10월 달 이전까지는 양국 정상이 만날 수가 없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자연재해죠. 허난성, 정저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60명 정도 사망자라고 그러지만 실제 그 중국에서 그 SNS상에 나오는 건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고 또한 오늘 태풍이 그 6호 태풍이죠. 상하이에 상륙하면서 현재 휴업령뿐만 아니라 휴교령까지 내려지면서 10만 명이 지금 대피한 상태고요. 또 광동성도 열대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공장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삼각 지역 그리고 광동성을 중심으로 한 그 주강 삼각 지역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공매도 물량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사상 최대인 2조 원이 넘는 순매도가 흘러나온 게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게 된 거는 사실 주식시장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기업이 죽다 살다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 교육업체를 규제한 것은 그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중국이 정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애를 안 낳아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인구 두 부부가 결혼해서 0.8명에서 0.9명 정도 네. 아이를 낳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인구 중에 0.8%도 채 안 된다는 지금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0.8명도 안 낳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1,500에서 1,400만 명 정도가 1년에 신규로 태어난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지방 정부가 일정한 그 산하와 관련돼서 정책선을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고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출산율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뭐 중국의 인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구 증가율이 정부 목표에 따르면은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는 걸로 돼 있지만 실제 인구 컨센서스를 보면은 현재 중국에서 인구는 급속하게 지금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는 14억 4천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학자들이라든지 서방 학자들이 볼 때는 지금 13억 5천만 명 정도로 한 1억 명 정도가 비는 것으로 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 같은 경우, 대도시죠.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한 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이 2005년만 하더라도 8,6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양육비가 무려 3억 5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특히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립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대학까지 마치는 자금이 무려 7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또 여기에 사립 유치원을 보내서 원어민 영어 강사한테 받는다면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고요.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중국에서는 2자녀, 3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는 돈 먹는 3대 기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뛰는 집값이죠. 집값만 하더라도 20억, 30억씩 되고 그리고 집을 장만해 주지 못하면은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못 가는 거죠. 남자들이 이제 주로 집을 장만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남자들이 3가지 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집과 관련해서 아파트 키를 여자한테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차 키를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석함을 줘야 된다는데요. 아이고, 네. 너무 좋은 그 중국에서 여성이 태어나면 너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건데 뛰는 집값이 가장 큰 문제고요. 돈 먹는 기계 중에 그 다음이 그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애를 낳게 하기 위하고 또 산업 구조 조정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사교육비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극단의 조치를 내놨는데 뭐 이런 효과는 다른 정책처럼 시장의 그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효과가 없다는 말씀은 이렇게 규제를 해도 규제가 잘 안 될 거라는 말씀. 그렇죠. 뭐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습 받는 것도 있고요. 또 외국 기업들 같은 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여기 진출하는 중국의 그 학습지나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신규 투자도 안 되고 IPO를 해가지고 IPO뿐만 아니라 신규 자금을 모아서 여기에 사업을 하는 것도 규제가 대상이 되니까 문제인데 뭐 그렇게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사교육을 받는 거죠. 그럼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가 교육업체에 가서 중국어로 가르치면은 안 걸릴려나 모르겠네요. 그런 엉뚱한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중국의 지금 이번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책을 내리면 황제는 교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시 주석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상인가 보면 마오쩌둥급의 위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로서 헌법보다 더 위고요. 당 규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교서를 바꾸려면 정당한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이런 교서들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교서가 남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디디 추칭서부터 시작해서 얼룩말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라는 이야기죠. 말 잘 듣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CEO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CEO도 바뀌게 되고 텐센트도 바뀌게 되고 연말까지 중국에서 내놓으라는 디지털 플랫포머들 거대 디지털 플랫포머들이죠. CEO들이 교체되고 내후년에는 아무래도 그 중국 안에서 이런 노조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공예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50만 개 IT 기업이라든지 민간 기업들이 차례차례로 넘어가게 되니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빨리 우선순위에서 해외 상장시켜서 빨리 돈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디디 추징이 미국 시장에서 상장시키고 먼저 정부가 하지 말라는데도 하고서 돈을 우선 챙겨놓고 그 다음 일을 도모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중국
그 기업들이 해외에 지금 많이 상장하려고 그러고 이것 때문에 홍콩 시장에 지금 상장하기 위해서 프리미엄을 주고서도 먼저 가려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이렇게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뭐 규제 어떻게 보면 약간 난데없는 규제로 날벼락을 맞는 이런 일들은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 전체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가장 그 법에 의한 그 집행이라든지 헌법에 의한 민주 시장 경제를 지향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헌법에는 우리하고 별 차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게 헌법이 중국 안에 그 법률 순위상으로 보면은 3위, 4위 정도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시진핑의 교소가 1순위고 그리고 당헌, 당규약이 그 다음으로 뒤따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서 법률과 헌법은 최하 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상기 임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년 10월 뭐라 하죠? 상기임기 확정될 때. 예,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되면은 좀 더 자신의 그 반발하는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CEO들을 교체시키는 작업들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중국 시장의 이런 그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 교란 요인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인민들의 동의를 얻어야지 이런 정책도 밀어붙일 아무리 황제라고 할지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책들이 중국 인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주식 참여자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기도 한데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많이 얻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주 일사불란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산당 9,400만 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도를 잘 따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주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실질 투자자들은 뭐 그 1억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한 5천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나머지는 주시장의 자산의 배분에서 보면은 5에서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주택시장에 지금 몰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든 그 초점은 부동산 시장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그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좀 치우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그 특별한 몇 세대들이 좀 움직이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펀드 쪽으로 많이 그 자금들이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길게 봐서 내년도부터는 중국이 증시 개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 저축 시장으로 바꿔주겠다. 그리고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좀 높이는 정책을 쓰겠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좀 더 많은 외국인들한테 지분을 좀 매각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개혁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그 흐름은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쪽이지만 길게 봤을 경우에 중국 자본시장도 많은 그 개혁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좀 더 선진 시장으로 올라가기 위한 몸부림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한번 터뜨리고 나면 외국인들의 신뢰성은 뚝 떨어질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 약간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 이미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지금 디지추싱부터 뭐 많이 네. 맞았어요. 규제를. 근데 이게 추가적인 규제가 더 있을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니까 아까 방금 홍콩 상장 서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미국 상장을 고민하던 회사들이 홍콩으로 가서 홍콩 증시가 좀 수혜를 볼까요? 홍콩에 많이 상장이 될까요?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 증시를 보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그 한계가 분명히 느끼게 되고요. 특히 중국의 그 창업한 증시라고 해서 IT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보면 각 성, 31개 성을 고루 배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유 기업과 민영 기업을 또 나눠서 해야 되고 정책 기업들을 먼저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는 기업들이 상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에서 나와서 미국 시장에 올해 IPO가 36건이 있었고요. 125억 달러의 IPO를 조단했는데 1995년 이후에 가장 빠른 수치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IPO 규모와 건수, 금액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때문에 그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증시가 워낙 좋으니까 리스크 허용도가 높아져서 미국 증시로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상하 양원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회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미국 회계 기준과 관련해서 그 감시 감독을 받도록 했는데 이걸 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그 증권 그 협회죠, 위원회죠, SEC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조항을 명문화시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홍콩 시장을 통한 IPO도 좀 더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는 좀 위험스럽지 몰라도 홍콩이나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패권 전쟁보다는 돈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그 민감하게 반응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모두의 그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뉴스 타전되는 거 보면은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참을 수 없다는 톤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또 왕이 부장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도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중국의 강경한 발언이 나올 것 같다. 옛날 같았으면 사실을 조금 뭐 도강양해 한다는 식으로 조금 숙이면서 좀 참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지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6월 달에 런던에서 G20 정상회담, G7 정상회담이 있었죠. 여기에서 서방 국가들, 민주주의 국가들 11개국이 그 중국과 관련된 대중국 원칙과 관련된 원칙을 바이오에 새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신장 위구르 제노사이드 문제, 그리고 홍콩과 관련된 인권 문제, 그리고 대만과 관련해서 현상을 변경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이 같이 공동 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이버 문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그 무역과 관련된 중국을 제외시키고 아시아 국가를 포함시켜 가지고 중국 포위 전략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과 관련된 중국 그 억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좀 어려운 측면에 좀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그래서 홍콩에 있는 미국 그 금융기관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네.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예금 준비율 추이인데요. 경기가 좋아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하는 중국이 경기도 좋은데 지준율을 낮췄다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중국 안에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만기가 들어오는 달러 부채를 상환시켜주지 못해서 중앙정부라든지 그리고 은행단들이 달러 보증을 못 해준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연장 보증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2차, 3차 부도가 계속 나는데 문제는 중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기 그 자회사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무너지면은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 헝다 같은 경우 하나 무너지면은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종합건설회사 하나 부도나면 500개의 기업이 연쇄 부도를 맞게 되는데 중국의 헝다 같은 경우는 중국의 3대 건설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다 개발회사고 각종 그 사업에 들어가고 지방정부와 상당히 협력해서 하는데 모든 그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중국의 그 자금난이 건설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납품해주고 있는 내구재 회사들, 산업재 회사들까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도 도미노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백신 보급이 이제 많이 되고는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 백신이 그 효율성이 50% 이하로 그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시 2차 전염이 이제 그 델타 변이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위축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4분기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추가 지준율이라든지 금리나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보조금 확대 네. 그리고 가구나 가전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같은 쪽에 이제 정책안들을 대안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뭐 주시장이 만약 하락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에는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래도 일당체되다 보니까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증시 많이 빠지고 또 이렇게 위험 요인도 많아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투자자분들 오늘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 계속 내려갈지 아니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전환점이 있을지 요거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하반기 중국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증시를 좀 더 길게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이 5%인데 내년도에 중국은 당대회가 있고요. 당대회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경기 안정 또 실업률과 관련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6% 성장은 투자나 그리고 생산 확대를 통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손이 직접 나서서 공급과 수요를 같이 창출시켜주는 정책을 쓸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아무래도 상당히 좋고 내년에 당대회 끝나고 신임 상무위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시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싹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주도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중국 경제는 안정이 되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은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2026년까지도 보더라도 잠재 성장률 이상 그러니까 5%대 성장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주당 EPS 증가율을 보면은 중국 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주들보다도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구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시 기업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상 같은 호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잠시만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의 A주 거래를 보면 신용 거래 잔액이라든지 월 신규 계좌 개설 건수들이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시장이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하면은 중국에서는 항상 이런 주가 급등락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 MSCI라든지 FTSE 지수에도 보면은 어차피 중국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개방이 되고 투명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자 비중을 높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 생각은 2023년 이전까지는 큰 폭의 하락은 없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하반기부터는 다시 또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 국면으로 그러면 갈 거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네, 성장률 같은 경우는 중국은 아무래도 올해는 8.5% 성장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소비 주도의 성장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소비와 관련된 정책을 쓰는데 특히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작년에는 4, 5% 정도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전기 자동차의 비중이 그것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8%가 되고요. 2025년까지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최소 20% 가까이까지 올려주겠다고 자신들이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소비주도의 성장을 하는데 특히 중국 정부가 앞으로 소비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도 가급적이면 급등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을 함께 창출시켜주는 여러 가지 정책 호재들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내년도까지도 큰 쇼크는 없고 회색 코뿔소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자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해외에서 갖고 있는 국유기업들 자산도 많고요. 또한 정부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도 50%가 넘어가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은 3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발행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채권 발행은 일본처럼 중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소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엔화도 팔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요번 충격을 딛고 일어난다면은 지난 상반기의 고점인 3,700선은 올해 연말쯤이면 충분히 좀 돌파하고 내년도에 당대회 때까지는 정책적인 흐름 속에서 계속 순항하지 않을까
기대 섞인 그 전망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그 지금 텐센트, 알리바바, 최근에 이제 디디 추싱 이렇게 거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100만 이상의 그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한 등등등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 정부가 큰 회사들을 틀어쥐고 막고 있는 것일까요? 엔트그룹 뭐 상장도 막았고 등등 보면요. 네. 네, 그 중국 정부 특히 시 주석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중국 그림을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IT 기업들, 특히 민영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4천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민영 기업들이 이제 막 성장을 해오면서 정부 통제 바깥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막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각종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 그 소위 말해서 노조를 통한 경영권 장악 그리고 디지털 플랫포머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그 데이터들 빅데이터를 모아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2월에 동계 그 베이징 그 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발행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권까지도 자신이 완전히 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소위 말해서 알리바바라든지 메이투안이 갖고 있는 개인들의 그 신용 정보 그리고 씀씀이와 관련된 경제 활동 정보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SNS 통해서 어떤 생각하고 어떤 친구들이 갖고 있는지 이거를 전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AI로 가공을 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시 주석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홍콩처럼 이렇게 시위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진압할 수 있게 그걸 정확히 다 확인하고 그 처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친구가 누군지 이 사람의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전부 확인해서 행복한 감시 사회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상기 임기뿐만 아니라 당이 주도하고 있는 그 중국의 미래상은 밝다고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앞으로 많은 민간 기업들은 중국 정부 소유화 될 수밖에 없고 모든 데이터는 국유화 시켜서 이것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많은 디지털 기업들 그리고 그 우버라든지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의 그 데이터들을 해외 못 갖게 나가게 하고 자체적으로 중앙정부가 다 통제하려는 이런 그 완벽한 감시 사회,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행복한 감시 사회라는 어감이 굉장히 묘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국민이 정말 행복해야 행복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 중국의 여론이 뭐 아직 뭐 중국은 우리나라만큼 자유로운 여론은 아니지만 언론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어쨌거나 중국의 여론이 행복한 감시 사회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나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백신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개발을 시키고 국민들한테 무료 접종도 해주고 그리고 부동산도 못 올라가게 해주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농민공들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지 그리고 도시 지역에 있는 빈민층을 해소시켜주는 정책을 쓰고 그러면서 당과 그리고 인민,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한 사회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 거고요. 이 안에서 삐져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감시 카메라라든지 핸드폰을 통해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얘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카메라 웹을 통해서 이 사람 친구가 누군지 사진을 다 뽑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핸드폰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긁어가는 거고요. 또 스캔 웹을 통해서 세계 최대 스캔 앱이 중국 거거든요. 그래서 스캔 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문서들이 지나가는지 전부 중국 정부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만들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진고이즘이라서 극단적 애국주의 기반 하에서 중국 기업
기업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예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당과 관련해서 선전 활동을 하고서 업무에 들어가거든요. 당에 대한 지시를 그대로 받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게 중국 공산당의 그 역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철학이라든지 이거를 상당히 예전보다도 아주 강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예 그 북한처럼 다른 쪽 사상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사회가 중국이고요. 또 이런 사회들이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인민들이 매년 저축의 기능처럼 조금씩 올라가게 하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완벽한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시 주석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더 공고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지 오웰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진짜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물론 일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은 언제든지 아무리 폐쇄됐다고 할지라도 가상망을 통해서 해외와 접속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중국에서는 3천만의 그 댓글 부대들이 있잖아요. 우마오 집단이라고. 얘들이 이걸 다 확인해요. 그리고 해외 그 여론 조작까지 하고 국가안전부에서는 해외 그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이런 여론도 형성하고 있고 그 예산만 하더라도 85조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4조 원이니까 이런 그 사회 치안 안전에 쓰는 돈 그리고 여기에 그 들어가는 인력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된다는 거죠. 네. 무서운 사회입니다. 중국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민간 기업들을 다시 국유화 정부 소유로 국유화 시키려고 자회사 시키는 거예요. 국유회사의 자회사로. 국유회사의 자회사로 이제 다시 복귀시킨다. 어떻게 예. 보면 이제 IPO를 통해서 미국에 상장도 하고 예. 다시 민간 시장에 나왔던 기업들이 다시 정부 통제로 역방향으로 가는 예. 걸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사실 그 과정에서는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투자를 확대해 봐야 결국에는 소유권 자체를 정부에 헌납해야 되는 상황이면 당분간은 고용을 창출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하는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은 중국 증시 측면에서나 중국 경제도 예상보다 좀 나빠도 그걸 감수하고 가겠다. 저는 약간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중국의 그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그 공회라는 그 노조가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과 관해서 이사회도 전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 이전에 있었던 말을 안 듣는 알리바바라든지 뭐 황강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일선에서 다 물러났고요. 그리고 30대 IT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전부 은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나머지 공산당이 임명한 이사회 그 집단에 의해서 집단 지도체제식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공회를 통해서 경영권을 관여를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은 민간 기업에처럼 역동성은 사라지겠지만 중국 정부가 원하는 그림대로 IT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국진민퇴 현상처럼 그 국유 기업과 민영 기업이 합작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이전보다는 활력은 떨어지겠지만 민간의 투자라든지 이거는 꾸준히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고 여기에다가 중국 정부가 생산이 미국에서 규제를 한다면 오히려 주시장 호재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니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해외에다 투자하고 이익도 안 났는데 투자를 해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안 하고 국내에서 투자 대신 이익을 그대로 흡수하면은 EPS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주시장은 단기적으로 좋은 흥면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그 행복한 감시사회라는 단어에 좀 약간 정신적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 네. 멋진 신세계가 생각이 나고, 그 네. 조지 오웰의 1984가 생각나고 해서 좀 충격이 커서 그런지 저는 이 중간 과정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의 그 마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그 호텔에 끌려간 뒤에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중국의 이제 해외 기업인들이 해외 출국하기 위해서 공회에 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핸드폰을 통해서 추적이 된다든지 카메라에서 추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회에 딱 도착하면 거기에서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아니면 이거 자금을 빼돌렸느냐 거기다 문초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 기업 활동의 제약을 받아요. 예.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가 잘 돼서 뭐 일정 금액씩 또박또박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로 가겠다라는 게 신뢰를 얻는 때에는 증시가 뭐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그럼 얼마나 지금 중국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왔느냐.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미 다 왔다. 저는 이렇게 걱정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미 다 안다. 기업인들은 이미 다 알고 마음의 준비 다 했고 오늘 증시 폭락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밖에 어나운스를 하는 마무리 단계일 뿐이다라고 한다면 증시는 금방 좋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과정이 만약에 수년이 걸린다 이러면 사실 저희는 되게 불안하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지. 중국에서는 그 불문율이 있습니다. 당에 그리고 국가에 저항하지 말라. 대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어느 기업인들 간에 그 소위 말해서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중국 기업인들도 이미 이런 것들과 관해서 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민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구락부라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 비즈니스 클럽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와서 전부 다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원칙에 충실한 기업으로 변모하게끔 다 서약을 했다는 거죠. 이미 서약을 안 하는 기업이 없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일사불란한 체제로 지금 밀고 나갈 수밖에 없고 이미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정부, 군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인맥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했던 상하이방이라든지 그리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 한 그 공천당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팔다리를 다 잘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대로 뭐 중국 정부가 밀고 나가기 때문에 이번 주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 정부가 어차피 국가 대표팀이라고 하는 연기금이라든 펀드를 통해서 다시 또 매수에 들어오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집단 지도 체제였고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하이방, 공청단 그리고 태자당 이렇게 3분할을 했던 것을 이제 태자당이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태자당이 완벽하게 다 정리를 끝냈고 다 상하이방과 공청당을 다 도륙으로 시켰고 자기네 중심으로 세팅이 다 끝났다. 뭐 도륙보다는 어느 정도 그 목소리를 못 내도록 억눌렀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 무섭네요. 네, 아니 여기 댓글에 아까 뭐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자분 공산당을 이해를 못하면서 왜 혼자 못 믿냐고 약간 이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정말로 그 제가 뭐 모르는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중국에서 이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면 우려보다는 또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되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 모습을 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중국 정부가 네. 어느 정도 이런 그 충격에는 대응력이 상당히 빠른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는 엄청 강해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내부적인 그 변혁이라든지 이런 충격이 오고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31개 성이 있지만 300개 촐불락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공산당 조직이 있고 국유기업체들 뭐 250만 개 국유기업들이 임원들이 싹 다 교체되고 은행장들이 교체되고 통신회사 교체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혼란만 없다 그러면은 뭐 중국의 그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현재 주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중국 증시를 연구했던 게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89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92년부터 중국을 쭉 보아왔고 계속적으로 리서치를 해왔는데 결국은 결론은 이런 충격이 왔으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월가의 자본들과 공산당의 자본가들의 뭐랄까 이해관계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네, 뭐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큰 회오리는 있지만 어느 자본주의 국가나 그 소위 말해서 그 아이비들 같은 경우는 돈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고요. 또 미국의 그 IT 기업을 상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업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성장을 계속하는 한 황금알을 낳는 그 거인은 절대 그 죽이질 않죠. 알을 뽑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당분간은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성장 시장으로 보시는 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역시 중국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 소장님을 모시니까 그래도 저는 오늘 매우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2부 하도록 하고요.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중국 증시 출렁일 때마다 저희가 또 긴급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